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는 덕에 잘 또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안 내려갔으면, 안 갔다 왔으면 좀 큰일 날 뻔 했었어요. 갔더니 제가 좀 해결사? 예, 좀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잘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결국 가서 이제 코로나 걸릴 거로 예상을 했는데,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 걸려왔습니다. 걸려서 왔고요. 지금은 코로나가 이제 저는 정점 찍고 내리막 한지 한 3일, 4일 됐습니다. 벌써 이제. 이게 보니까 코로나가 한 3일 동안, 4일 동안 막 올라가고요. 그것도 한 3, 4일 동안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목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목 이렇게 된 지가 이제 어제 오늘? 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목도. 지금도 되게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쉰소리가 납니다. 막 이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서 계속 기침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 여러분들, 이렇게 거리를 좀 두세요. 핸드폰을, 이게 거리를 좀 두세요. 코로나 올물라. 자, 새로운 해가 밝았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대대적인 대통령, 드디어 탄생을 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이제 20대 대통령이 되었죠. 이재명 후보도 열심히 잘 싸웠어요, 정말. 열심히 잘 싸웠고, 표가 이제 20만 몇 표 차이 났죠? 24만인가 밖에 안 차이 나요, 그죠? 24만인가? 예. 어제 시작부터, 확실 뜰 때까지 앉았어요. 예, 확실 뜰 때까지 유력에서도 앉았어. 확실히 뜰 때까지 앉았는데요. 어쨌든 뭐 우리 방 분위기도 지금 카톡방 분위기도 아침에 다들 좀 좋은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 좀 좋은 분위기입니다. 보통 이제 보수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그럴 거예요. 대구, 구미 이쪽 경북 쪽 있죠? 이쪽은 그래도 좀 이렇게 뭐랄까 잔치집인데 왜 웃음이 나오지? 진보는 반면에 광주 전남 이쪽으로는 지금 뭐 완전 초상집일 겁니다. 이런 데는 식당을 예약해놨다가 다 취소가 나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데는 지금. 예, 여긴 막 난리가 나고. 이런 지역 감정들이 참 안타까워요. 이게 지역 감정이라는 거가 여러분 이번에 상영했던 킹메이커 영화라는 를 보면은 결국 정치인들이 이걸 자기네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한번 터뜨렸던 거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아주 악습입니다, 이게. 예, 아주 악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호남과 영남을, 가르고, 지역 감정을 일으키면서, 여긴 뭐 백지였다, 여긴 신라였다부터 해가지고, 야구로도 해가지고, 프로야구로도 가르고, 이게 참 너무 기가 막힌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사실은, 호남하고 영남하고 갈릴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정치판은 뭐예요? 미국처럼, 올드 앤 영이죠. 그렇죠. 나이가 젊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세대 갈등 속에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 이게 원래. 근데 어떻게 된 거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가지고 참 기가 막힌 현실인데, 이 영남 대구권에서는 대구권에서는 그래도 한 20%가 진보가 있어요. 그래도 민주당이나 이런 게 나와요. 예전부터 나왔거든요. 광주가 이번에 조금 그래도 좀 뭐랄까 좀 다행스럽다고 하는 게 광주가 한 13% 정도 나왔죠? 예. 12, 13%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원래 광주는 여러분 진보 쪽에서 원래 95%였어. 95에서 98%였어요, 원래가. 근데 이제 이 진보 여기 광주나 이런 쪽도 젊은 세대층들이 지금 많이 이제 깨고 있다고 해요. MZ 세대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뭐 2030 세대분들 이런 분들은 2030 세대들은 좀 많이 깨지면서 이제 보수 쪽으로 돌아서고 있고 대구에서는 이제 애초에 20% 진보 나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전라도에서도 보수표가 20% 나와야 돼요. 그리고 경상도도 그래요. 경상도도 진보가 20% 이상 나와야 돼. 이상.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정치인들이 긴장을 해요. 이래야 여기 가서도 해주고 누가 당선되든
이래야 여기 가서 또 해준다고, 뭔가를 액션을 취해준다고. 자꾸만 다된 잡힌 고기는 떡밥 안 줘. 그러니까 텃밭이라는 표현을 이번에도 많이 들었거든요. 뉴스에서. 여러분, 뉴스 앵커들이 텃밭 이랬거든요. 경기도의 텃밭 이재명, 전라도의 텃밭은 민주당, 그리고 경상도의 텃밭 어디, 보수의 텃밭 어디? 경상도, 대구. 이러한 것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근데 정치인들이 그걸 가만두지도 않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 조금씩 깨나가면서 바뀌어야 됩니다. 이들이 하기 전에. 예. 자, 어쨌든 윤석열이 결국에는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먼저 일단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했죠. 예, 많이 지지했기 때문에 주로 대체적으로 축하드리고요. 저 또한 사실 저도 공식적으로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저도 윤석열을 지지를 했습니다. 매우 지지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참 열심히 뛰었더라고요. 그래도 표 차이도 얼마 안 나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이제 됐네요. 이게 이제 오늘 여기서 왜 출발을 하냐면 일단 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표 차이가 얼마 안 났다라는 거. 이게 이제 또 포인트로 오늘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자, 현재 민주당 180석이라는 자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정치라는 건 뭐냐면 기브앤테이크예요.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보수야. 근데 여긴 진보석이잖아, 지금. 그죠? 그럼 서로 대립이라고. 그쵸?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 180석한테 같이 서로가 결제가 돼야 돼. 결제 안 하면 나라 안 돌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한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선이 중요한 거예요. 당장 180석이 있으니까 뭔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도 맞는데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선에서 대통령이 보수가 딱 되는 순간부터 여기가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옥죄일 수가 있다라는 거야. 180석이. 그러면 우리 영화 보시면 영화 광해죠, 광해. 그 이병헌 나오는 거, 그쵸? 거긴가? 거기에서 왜, 광해에서 그랬나? 아니면은, 누가, 영조 배경으로 나오는 나오는 거 있잖아, 영화. 영조 배경으로 나오는 거, 뒤주에다가 사도세자 영화, 사도세자에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게 나와요, 바로. 드디어 정치라는 게 뭐냐면, 이 신하들이 막 얘기한다고 상소를 올려. 그러면 이 왕은 두 개를 놓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 들어줄게. 대신 너도 이거 들어줘. 그러면 얘네가 우와 그런 게 어딨냐면 난 둘 다 안 해. 어떻게 할래? 알겠어요. 둘 다 받을게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반씩 손해보는 거야. 50%씩 서로. 이게 정치거든요. 이제부터는 이런 정치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렇다라면 잘 보세요. 표 차이가 일단 크지 않죠? 표 차이가 일단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보수가 대통령이 됐고 진보가 180석이야. 그쵸? 그죠? 여러분 지금 오세훈 대통령이래. 오세훈 시장 보세요. 오세훈 시장. 지금 보수잖아요. 근데 시장 되고 오랫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제재들 들고 나왔거든요. 이제서야. 왜 그러냐면 서울의 상당수가 누가 또 진보잖아. 민주당이 다 갖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립인 거야. 서로가 부딪혀야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기브앤테이크야. 여기서 이제 누가 이거 흥정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이 머리를 잘 쓰냐.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거든.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보다도 사실은 홍준표를 좀 지지했던 거가 뭐냐면 정치 경험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25년을 정치를 했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25년 정치를 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여기 180석을 다루는 법을 알거든. 그럼 이렇게 해요. 그럼 다음에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협박도 좀 할 줄 알아야 돼. 으름장도 넣을 줄 알고 들어 넣을 줄 알아야 되고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잘할 수 있느냐. 경험이 없다라는 게 다들 그죠?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게 이런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180석에 대응할 수 있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제는. 대통령의 장점은 뭐겠어요? 이분은 성향상 이제 뚝심이 있어요, 그래도. 예, 뚝심이 있고, 이게 동네형이지, 완전 동네형.
예, 동네형. 실제로 뭐 이번에 보니까 나경원 후보랑 어디더라? 신촌인가 홍대에서 신촌이었나? 이번 공덕인가 뭐 이런 데에서 저거를 했더라고요. 법 공부를 옛날에 같이 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YS 김영삼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연설에도 같이 가가지고 구경도 하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했다고. 그래서 진짜 친한 오빠 동생으로 있었다. 그래서 이때 고시 공부한 사람들 기숙사가 나오더라고 이번에요. 보니까. 예. 그러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나경원 저기한테 옛날에는 경원아 이렇게 불렀대요. 이게 이제 구수했잖아, 구수.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에 냄새 났겠어. 고시원에서, 응? 완전 왕오빠지, 왕형이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나여사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둘이 그랬대요. 내가 대통령 나가면,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나가면 나 밀어줄 거냐? 그러니까, 밀어줘야지 이랬는데, 정작 윤석열이 대통령 나와서 당선되는 이런, 웃긴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다 초점 맞춘 이유는 어쨌든 대통령인 대통령인데 표 차이는 크지 않게 이겼고 그리고 180석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 한번 풀어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향후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궁금해서 오셨잖아요. 먼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을 시원시원한 리얼티 방송 시원시원하게 먼저 딱 말씀드리면 달라질 건 없어. 달라질 건 없어요. 있긴 있는데, 분명히 있어요. 근데, 크게 뭐 이렇게 많이, 다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려가던 거가 갑자기 이렇게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없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종시가 이제 드디어 바닥 찍고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세종시 계속 떨어질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종시 계속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가가 꺾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오히려 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더 짙어질 거야. 그 색깔들이. 예. 서울 같은 경우는 가격은 오르고 있잖아요. 가격은 서서히 오르고 있는데 이제부터 서울의 본격적인 이 가격 추이가 윤석열 후보가 이제 발표하고 나면 그 기점부터 해가지고 좀 아무래도 조정세가 이제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할 것이에요. 다만 지방에서 아직 가다가 만 것들 있죠. 또는 천천히 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각도는 그대로 가는데 지금까지는 거래가 이렇게 띄엄 이렇게 찍었다면 지금부터 막 열심히 찍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금 달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달빛님이 업어다 주셨어요. 자료를요.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자, 이거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되신 분의 정책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급이에요. 공급. 예, 공급을 포인트로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급을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수업 때도 5기였나 4기한테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분명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대통령에서 누가 되든 간에 특히 윤석열이 되면 다주택자에 대해서 분명히 혜택을 풀어줄 것이다. 다주택 특히 양도에 대해서 풀어준다. 양도에 대해서 풀어주는데 이 양도 풀어주게 되면 분명히 말하는데 법인으로 매도할 때보다도 다주택으로 매도했을 때를 더 이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들어왔던 개인들 있죠? 개인들이 법인 만들어서 했죠. 그동안. 이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잖아. 이걸 다시 빠져나가게끔 해줄 거예요. 이렇게. 다시 나가게끔. 나가. 야, 여기는 하면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 혜택을 많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나는 장기적으로 법인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서 빠져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 혜택을 엄청 많이 줄 거예요. 제가 볼 땐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랑 비교했을 때 말하는 거지. 다주택하고 법인하고 비교했을 때 혜택이 좋을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법인으로 팔아요? 예를 들어 법인은 양도세율이 20%인데 다주택자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2년 동안 한시적 폐지야. 당연히 이로 팔아야지 다주택으로. 그죠? 한번 옮겼다가 팔아야 되잖아. 그쵸? 예,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옮겨 파세요. 옮겨 파는데 법인으로 해가지고 매출을 유지하라는 얘기야. 계속해서 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나는 장기적으로 해서 결국 내 사업체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분들은 여기서 다 갖다 팔면 안 돼. 다주택에다가. 아셨죠?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아요. 그래서 보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로 수요 맞추면 공급의 확대. 제가 지금 발음이 좀 안 좋죠? 코가 막혀가지고 듣기가 좀 거북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소규모 주택 활성화, 그 다음에 주택 임대시장 정상화, 그 다음에 임차 내 주거 안정 강화, 뭐가 쭉쭉쭉 나와요. 요거 대출 규제 완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가 특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제재고요. 전 제재 안 합니다, 참고로. 예, 근데 요걸 보면서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들어간대요. 이러면은 3기 신도시는 더 미루어질 수도 있어요. 예, 3기 신도시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더 오래. 또 까마득해지는 거야, 이거. 땅 투기하고 끝난 거야, 결국에. 민주당에서. 예. 문재인 정권에서 땅 투기하고 끝났을 수 있어요. 오래 걸릴 겁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에서 소규모 주택. 이 3기 신도시 가지고 제가 그랬죠. 3기 신도시 가지고 운운할 필요 없다고. 전 분명히 3기 신도시 이거 가지고 막 거론하고 그러는 줄 없었어요. 예. 지금 보세요. 시장 가서 보세요. 지금 주택이 부족합니까? 주택 물량 지금 쏟아집니다. 서울, 경기 이쪽으로. 서울, 경기 쪽으로 쏟아집니다. 이거가 더 그렇게 될 거라고. 더. 이거 달라질 거 없어. 윤석열 됐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야. 예. 대출을 풀어주면 낫지 않을까요? 대출 풀어준다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대출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시장 경제가. 자, 그 다음에 주택 임대시장 정상화. 그 다음에 요거 임대시장 정상화해서 임차인 임대차 보호법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 공시가격 이거 잠깐 또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세금 때문에 공시가격을 2020년 이전으로 바꿔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막 바꾼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2020년에 가서 2020년 걸로 간다는 얘기는 1주택이나 뭐 이렇게 비싸신 분들 있죠. 서울집 비싸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한다? 저희 세금, 종부세 같은 거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래서 대출을 다시금 LTV하고 DTI를 살리는 방안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주거 사다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예, 주거 사다리. 이 사다리를 없앴다 이런 표현 많이 썼거든요.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근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표현을 썼고요.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하겠다 해서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공시가격을 환원하고 주택 세제 정상화하겠다는 세제 같은 경우도 초점인데 아까 뭔 얘기를 했지? 중요한 건데 한번 공시가격 환원 그래요. 가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4만 표 차인가라고 이겼고 180석이 있다 그랬죠? 이걸 왜 강조했을까요? 여기부터 지금부터 얘기하는 정책이 모두 다 100% 또는 90%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요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 읽어준다고 와 이러면 안 돼. 아셨죠? 여기 있는 정책에 50%만 통과가 되더라도 이행이 되더라도 엄청난 겁니다. 아셨습니까? 180석과 표 차이 24만 표 차이는 민주당이 졌다라고도 볼 수가 없어. 이건 대선은 졌고 향후 총선에 있어서 다시 국회의원 뽑을 거 아닙니까? 또 2년 뒤에 그때 가서 이게 민주당이 이제 흔들릴 거예요.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가만 안 있어 이제. 그리고 서울시장이 지금 보수죠. 대선도 지금 보수죠. 얘 가만 안 있습니다. 이 서울시장의 힘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는 총선 가가지고 흔들어 버린다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얼굴이 지금 죽순 표정이지. 지금 당장 뭔가가 이게 100%만 대통령 됐다 해서 다 흔들 수 있는 건 아니야. 견제를 할 수 있지. 지금까지 마음대로 다 했잖아 민주당이.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민주당 그 정치원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정치원들한테
그거 잘하지 그랬어. 기득권 다 잡았을 때. 야 180석에다가 대통령까지 쥐고 있으면 야 진짜 겁나. 아이고. 자 시장 안정과 국민 거주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수요에 부응하는 그랬거든요. 과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있었죠. 어떻게 규제했었습니까 이거? 등급 판정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더 높였고 상향했었고 문재인 정권 때 그죠? 그리고 30년이면은 제재 라운드에 들어오는 걸로 40년으로 올렸죠. 더 규제를 그죠? 그래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바람에 힘들었죠. 그래가지고 제재가 안 됐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이거를 다시금 원상복구할 가능성이 높다. 유주택 밑에 읽어보면 되겠지 뭐. 유주택자는 세금 폭탄, 무주택자는 과도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그렇죠. 유주택자는 집을 보유한 사람은 기뻐요, 안 기뻐요? 집값이 올라도 안 기뻐요. 왜? 세금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우리 그죠? 근데 무주택자는 또 갖고 싶어 집을. 그럼 얘는 주면 되거든. 다주택자가 다유주택자가 주면 되는데 이 사람은 돈이 없는 거야.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죠? 요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 정부가 잘못된 시장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실효성 없는 규제를 남발해가지고 생긴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잘못된 시장 진단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를 했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실질적 이제 장세 즉 뭐다 이게 시장이야 시장성이야 이제 시장 원리 시장 경제로 돌아가겠다 이거야. 그래서 그랬잖아요. 윤석열 되는 순간부터 시장 경제로 돌아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의 이제 이론에 이제 맞아떨어지게 가게 되고 것이고 이 수요 공급은 단순히 아파트를 짓고 팔고 이게 아니라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좀 더 본격화 제대로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짙어진 거는 버텨온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가지고 어떤 정책이 있어가지고 그게 악영화돼가지고 엄청 뭐 이런 건 없어. 그런 건 없다고 여러분. 문재인 정권 제가 좋아하진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막 제가 인정도 인정해줬잖아요. 주택 공급 물량 2005년 이후에 제일 많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2020년에 역대급 제일 많았어요. 서울 수도권에. 이거 인정했고 인정해줘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공급의 문제가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도 지금 공급 문제로 해가지고만 틀어잡는데 이 공급 문제로 해가 틀어잡을 게 아니라는 거지 단순하게.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건 뭐냐면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지금 받쳐져 가지고 다 올랐어. 세계 집값이. 세계적으로 집값 안 오는 데가 어디 있어. OECD 국가 다 올랐지. 그죠? 다만 이거를 내다봤어야 된다라는 거죠. 금리를 인하를 함으로써 집값이 튀어 올라가는 부분들을 억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뭘로 했냐면 세금 억제로 누르는 바람에 사람들이 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가 확 올라가게 된 거죠. 그쵸? 예. 그쵸? 차라리 여기에서 공급을 더 늘렸으면 어땠을까? 공급을 더 늘려버린가? 더. 그랬더라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심리적인 부분을 위축은 많이 됐겠지,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서야 거품이 빠지는 것 뿐이에요. 거품이 빠지고 시장이 정상화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품에서 놀았던 사람들, 오늘 정말 이거 중요한 많이 나오네요. 그죠? 거품 구간, 많이 올라가는 거품 구간에서 제가 얘기했었죠.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집 산 사람들, 연말부터 이때까지 집 산, 특히 어디? 서울, 경기권 라인에서 집 사신 분들, 수도권. 이분들이 이제 난리가 났다 그랬죠. 이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런 분들은 이제 힘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근데 이게 언제가 신호탄이냐면 입주가 들어오는 시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주는 아시죠? 입주 들어가는 거. 입주 시점이 아니에요.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시점부터 보통 빠졌어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공급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빠지고 공급 안 한다 이러면 그때부터 올라갔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급한다 이랬지. 그럼 이 공급한다가 내일 당장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5년 걸려. 빨라야 5년이야. 5년이 어떻게 돼? 15년 걸려, 15년. 그죠? 이 시점부터 그러면 빠지는 거야. 실제로 문재인 정권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문재인 정권 초기에 딱 들어오자마자 공급 안 한다 이랬지. 아파트 안 짓는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올라가죠. 마찬가지예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8월 달부터 발표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다 왔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확실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이제 공급 많이 한다 이러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기대한다고. 그 집을 안 사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의 주거 수준을 제고한다. 그래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에 주력하겠다. 그리고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공택지의 단계적인 추가 개발도 고려하겠다. 공공택지까지도 다 개발하겠다. 그래서 5년 동안 250만 원 이상을 공급하겠다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절대 할 수가 없어. 5년 동안 250만 원 어떻게 줘? 지금 우리 5기 같은 경우는 같이 수업 들으신 분 중에 대우건설 다니신 분이 와가지고 같이 수업을 들었죠? 그래서 이거 더 많이 와닿았어요. 그죠? 너무 좋은 수업을 들었죠. 그죠? 5년 동안 250만 원 가능하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를 딱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수업을 들으니까 어때? 그분 초빙하니까 5기 분들 같은 경우는 리얼티 수업 와가지고 이번에 너무 진짜 제대로 된 걸 배웠지. 건설사에 계신 분은 직접 배우게 됐죠. 크루지오 대우건설사에 계신 분한테. 그죠? 수도권 130만 원 이상 최대 150만 원 짓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요. 일단 용적률 요거는 좀 맞아요. 용적률은 어떻게 한다 해서 인센티브 이제 올린다 이런 얘기예요. 용적률을 이제 올려서 좀 더 많이 좀 더 높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 이거는 원래 역사적으로도 있던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가끔 풀어드리거나 또는 풀어드리는데 5층짜리 아파트에서 15층이었다가 20층이었다가 23층이었다가 이제 30층 짓잖아요. 그렇죠? 이게 역사 30년, 35년 동안 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거는 앞으로 계속 또 올려가야 돼. 이제 33층 져야 돼.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행이 될 거예요. 용적률은 이제 업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강북에다가 홍준표가 진다 그랬는데 그게 아마 반영이 돼서 강북에 대한 이제 제재 부분에 있어가지고 용적률을 또 많이 지면서 분양을 이어나가게끔 하고 제재를 해나가게끔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도심과 역세권 복합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도심을 만들어야 돼요. 도심에다 지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심을 만들어야 됩니다. 도심을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이 도심 만들기 같은 거 250만 원 이런 거 너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를 250만 원 이렇게 짓겠다 이러지 말고 그냥 열심히 신도시 있죠? 신도시를 열심히 그냥 확보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GTX 빨리빨리 해. 그냥 그게 빨라. 신도시 멀리 지어놓고 GTX로 가지고 광역으로 다 개통해버려, 서울로. 그게 제일 현실적이다는 얘기야. 맹지에다 그냥 싹 밀어버리는 거지. 근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여기서 발동이 되느냐 여부는 또 봐야 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도심 복합 개발에서 혁신지구를 도입해서 도심지역,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복합 개발하겠다. 오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다 못한다. GTX 노선상 역세권 해가지고 하겠다.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사업 하겠대요. 그래서 10만호에 대해서 기반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 해가지고 지금 요즘에 뭐 유행하고 있어? 다시 아파트 리폼하는 거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 다시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예. 자, 제재 리모델링 하겠다. 아까 앞에서 방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하겠다. 제재하겠다. 이런 건데 여기 이제 초점 맞춰야 될 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이렇게 되죠. 여기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여봐. 40년에서 이제 제재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뭘로? 30년으로 이제 다 바꿔버리는 거야. 다시 원상복구 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최대한 부실 수 있는 거 다 부시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 경기 좋아질 수도 있겠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역할. 그래서 재건축에 대해서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하겠다.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 왜 제재 투자했다가 이익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 왕창 물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세금 왕창 물렸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제. 세금을 왕창 물렸었으니까 응?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왕창 물렸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못 팔았죠. 그쵸?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비용 인정 항목 확대시켜주고 부가세율 인하시켜주고 이래서 한다니까 좀 낮춰서 팔 수 있게끔 그럼으로써 분양이 자연스럽게끔 좀 저렴해지게끔 유도를 해나가는 거야. 뿌리부터. 그렇게 가는 거죠.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해서 토지 비용과 건축비 이런 것들, 명도비, 이주비 이런 것들, 정비사업 특성을 반영하겠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 가지고 이주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신경을 쓸 것 같네요. 이주비, 명도비 뭐 이런 거. 있는 사람들 왜 내보내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을 규제를 하겠다.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그래서 분양가에서 그 사람들 저거를 주고 나서도 어느 정도 분양가에 있어서 조율을 맞춰보겠다 이런 얘기겠지.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 가지고는 사실 다 몰라요.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 여기 뭐 구체적으로 막 나온 게 아니야 이게. 아셨죠? 요 정도만 짚어준 것만해도 다야 이게. 지금 사실은 유튜브 중에서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정말 이거 아셔야 돼. 유튜버들 중에서 이제 윤석열 됐으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구라야 구라. 몰라. 지금은. 어떻게 알아 그걸.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쏟아지는지 천천히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발표할 때마다 그렇게 봐가면서 움직이는 거지. 이걸 갑자기 이거 딱 보고서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큰 틀은 우리가 알 수는 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겨우 이겼어. 겨우 이겼고 180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0% 이게 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앞으로, 180명의 마음을 다 알아? 대통령 마음을 알아? 그건 운명적이잖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니까. 그건 점쟁이지. 그 점쟁이도 틀리는데 세종치 틀리는 거 봐. 그죠? 점쟁이 틀려도 리얼티 맞았는데 리얼티가 모른다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게, 이게 정답이 뭐야? 모르는 게 정답이야. 아셨죠? 우리가 이게, 이런 게 이렇게 할 거구나, 이렇게 발표하는 걸 듣는 거지, 여기에서 뭐 이거 맞으니까 저거 사세요, 저거 파세요. 이거 아니라고. 그런 거 혹하지 마. 다 사기꾼이야, 지금 그거. 알았죠? 앞으로 윤석열 됐으니까 여기가 뜬다 부동산 클릭하세요. 사기야, 사기. 그런 거 없어. 가던 거 가고 안 가던 거 안 가. 그게 다야. 뭐 특별한 거 없어. 스페셜한 거 없어. 예.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서 법적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주택법과 별도로 해서 리모델링 추진법 개정하겠다. 이래서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 검토해서 요거 리모델링 요거죠. 수직, 수평, 증축 기준 정비해서 용적률도 이제 다 이제 바꾸면서 좀 더 쭉쭉 끌어올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서울시에다 날개 좀 달아주겠죠. 1기 신도시 재정비, 차세대 명품 도시를 재탄생. 지금 물량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한다 그러면은 가격은 내가 볼 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올라가기가. 수도권 5개의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이죠. 예. 이런 데는 약 30만, 약 30만 1기 신도시죠. 약 30만 가구의 보금자리다. 그러나 첫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 됐죠. 그래서 노후되고 막 이랬죠. 불편하죠. 1기 신도시의 경우 평균 용적률이 지금 226인데 최대, 노후 단독주택과 저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재정비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안전진단 제도도 완화시켜가지고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완화. 그래서 제재가 돼가지고 초과이익 됐으면 돈 갖고 와. 이것도 최대한 많이 낮춰서 니네 돈 가져가야 되니까 제재하자. 이런 식으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의 장점은 뭡니까? 보수의 장점은 그러니까 이게 가가 투표하면서도 윤석열이 뭐 어떤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뭔지도 몰라. 그냥 찍는 거야. 그냥 다들. 그지? 모르면 말하는데 듣기라도 해. 부동산 한다는 사람들이 진보 찍는다는 건 죄송한 얘기인데 진짜 쪽팔린 얘기야. 이거는 진짜 쪽팔린 얘기야. 부동산 한다 그러면서 왜 찍는 거지? 부동산을 하지 말든가. 이해가 안 돼. 왜 찍는 건지 이해가 안 돼. 보수라는 거는 개인 자산을, 여기서는 개인 자산을 인정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합니다. 보수는요. 예? 그럼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야, 월급쟁이야? 부동산 사업이잖아. 당연히 보수 쪽에서는 개인 자산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 자산 또는 사업 자산들이 튼튼해야 어떻게 된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돌아간다. 단점은 뭐예요? 빈부격차가 커질 수도 있는 단점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또 단점은 뭐냐면 기업들이 커지지. 기업들이 커지면서 기업 하나 박살나면 화라랑 다 무너진다는 단점은 있는 거지. 장점은 뭘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데는 빨라. 이게 부강해지는 데는 엄청 빠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G4 안에 들어가려면 대기업이 5개는 더 있어야 돼. 지금부터 초대기업들 있죠. 인류기업들 이런 것들이 5개는 더 있어야 돼. 그러면 G4 안에 들어가요. 4위 안에 들어간다고. 그럼 우리나라 G4 안에 들어가는 거 좋아요, 싫어요? 좋죠. 그 보수 찍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G4 안에 넣어놓고서는 뭐 유럽처럼 뭐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G4? 꼬먹어. G4. 죄송합니다. 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그래서 어쨌든 금융지원도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빨리 하겠다. 그리고 10만호 공급하겠다. 3기 신도시에다가 중소규모의 공공택지 개발 사업지구에 이주 전용해서 뭐 하겠다. 3기 신도시에다가 뭐 하겠다는 얘기 나오네요. 그죠? 예, 나오네요. 좋아요. 다음. 오늘 다 못해요. 아주 그냥. 예. 아이고. 그죠? 오늘 다 못해요. 자, 4번. 저층 단독 다가구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다가구를 이제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이 다가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가격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임대시장을 안정하겠다. 임대차법이 드디어 나왔네요. 그죠? 예, 그래서 임대차 3법 이거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거죠. 2020년 7월에 계약갱신 청구권. 이놈의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5% 발동해가지고 2+2 쓴다고 하면서 막 이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마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시장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세 살던 사람들이 이제 더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들어 눕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 그죠? 단순히 수요 공급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없는 데는 엄청나게 더 없을 거고, 전세가 앞으로. 예, 그래서 더 오를 거고, 그리고 어중간하겠던 곳은 이제부터 가격은 흔들릴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죠, 전세가가. 예. 자, 그 다음에 공공주택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전월세난 해소하겠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하고 민간임대주택을 두 개 다 활성화해보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대출 얘기 아직 안 나왔죠? 임대차법만 얘기가 나왔고요. 그죠? 여기 보시면 임차료 인상률을 임대차법이 정한 인상률 상한 이하로 제한해서 임차인의 임차료를 부담 완화하겠다. 요거가 조금 제가 보니까 뭐지 싶어요. 지금 이거 5% 인상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상한제 이하로 제한해가지고 하겠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 상한가 이하로 제한을 해서 그럼 뭐 1%, 2% 한다는 얘기야? 이게 아닐 텐데. 한번 요게 조금 계속 읽어봤는데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거는 나중에 좀 제가 더 찾아봐야 되겠어요. 넘어가고 세제 요게 이제 관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GDP 대비해서 세금가 너무 높아. 세금이. 그래서 무주택자, 주택구매자, 유주택자의 주거 상행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집을 가졌는데 주고 싶어도 못 줘. 세금 때문에. 세금은 크게 우리가 지금 부동산 세금 뭐 있어요? 보유세가 있죠. 보유세. 보유세가 뭐야? 종부세. 그죠? 종부세 있고, 그 다음에 팔 때 양도세 있고, 그 다음에 취득할 때 취득세 있죠? 예, 요거 세 가지, 요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를 이제 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다시 back. 그죠? 그 다음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고 공개하겠다. 그 다음에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겠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요게 뒤에 더 나와요. 뒤에 더 나올 텐데, 보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종부세 1번.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하겠다. 그래서 지방세하고 재산세를 묶어버린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할 테고요.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 그래서 1주택자들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뭐 종부세 내고 그랬는데 TV 보면은 언제 집값 올려달라 했어 막 그러면서 막 울잖아요. 그죠? 예, 축하드립니다. 다시 정상화 될 것 같습니다. 1주택자, 비조정 2주택자, 그래서 150%에서 50% 뭐 이렇게 있는데 3주택자 같은 경우는 300에서 200%로 세부담률 증가율 상한 이하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300에서 200%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이하? 이나? 뭐 어쨌든 세금 떨군다는 얘기인데 법인도 들어가 있어요. 법인, 종부세. 그래서 법인 종부세 떨굴 줄 알았어요. 이거 공약 발표할 땐 이게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세금 전반적으로 조절하겠다는데 당연히 부자들을 위한 세금도 오케이 해주겠지. 좀 좋아지겠지. 당연히 그지 형? 막 이러면서 형 그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인생 살만 나네요. 이제 드디어 1주택. 근데 이제 어떻게 다주택자 혜택이 더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1주택 장기 보유세에 대해서 연령과 대신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직원도 더 채용하고 돈을 더 써야 되겠죠. 이제 직원 돈 더 써야죠. 사회에 이바지 되도록. 그죠? 그래서 또 상속 이런 것까지 납부 이연 허용. 그래서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납부 이연해 준답니다.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과세 전환하겠다. 그래서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그래서 호수 가진 게 몇 개냐 이거에 따라서 과세가 달라지는 구간으로 만들어겠다. 뭐 종부세를. 이야 씨. 이건 또 뭐냐? 근데 이거를 좀 낮춰라, 전반적으로. 자, 양도소득세 볼게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오늘 아주 핵심 꽃이야, 꽃. 시간 다 돼가네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 그래서 지금 집 팔고 또 팔면 뭐 80%, 90%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한다고? 전면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좀 검토를 이렇게 팔면 좀 많이 이렇게 완화하게끔. 그럼 물량 막 쏟아져 나오겠다, 드디어. 그럼 끝난 거야, 이제. 취득세. 그래서, 12%짜리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없애던가. 그리고 누진세율을, 초과 누진세율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법인에 대한 얘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시간이 엄청나네요. 예. 8번째, 그래서 주거 사다리 복원하겠다 이런데 요거 이제 대출 문제 나오죠, 드디어. 그래서 사다리 올라갈 수 있게끔. 이건 정말 잘하는 정책이에요. 없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주택가격 폭등해가지고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저축으로 내 집 마련한 거 불가능했다. 그죠? 그래서 자산이 형성돼서 기간이 짧은 청년들은, 신혼부부들은 금융지원이 필수임에도 지나친 규제로 인해가지고 주택 구매와 주거 상향 이동을 제약하고 있다. 자, 보세요. LTV 나왔어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하는 사람들은 LTV 상한율을 80%로 인상시켜줘서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해주겠다. 다시 80%로. 박근혜 정권하고 그 이명박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을 많이 따라갈 것 같아요. LTV 규제를 단순화하고,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되게 까다롭게 안 하고 웬만하면 이제 빌려주게끔, 돈 주게끔 주택수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대신에 너 2주택이면은 대출은 80%에서 뭐 70%로 내려간다. 이런 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도 지방에는 비규제 지역 이렇게 해요. 예. 그 계속 간다는 얘기야.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에는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겠다. 여기서 온 게 뭐 지역과 관계없이래요.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집도 여기 포함이 되나요? 경기도도요? 그렇다면 서울은 지금까지 뭐 40%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맞나요? 이거 궁금증 가질 수 있겠네요. 단일화해서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해서 주택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겠다. 이러면 서울에 있는 것들이 이제 대출이 이제 좀 풀리니까 거래는 좀 괜찮아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다? 금리에 대한 부분 절대 빼놓으면 안 된다 그랬죠. 금리가 인상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아무래도 가격은 대출을 받아서 내 집 장만해서 들어 눕자마자 그 눕는 침대가 지옥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사야 돼. 이 대출 풀어준다고 장땡이 아니라고. 이게 떨어지는 폭탄을 지을 수도 있어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수에 따라서 LTV 상한율 40%, 30% 등으로 차등화한다. 그 다음에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내 집 마련 금융지원 강화하겠다. 그래서 신혼부부는 4억 한도 내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 해준대요. 대신에 출산 시 5년까지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야, 4억 한도 내에서 3년 동안. 야, 이게 좋긴 좋은데 한시적이잖아. 이게 한시적 아니야? 한시적.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3억 한도 내에서 3년 동안 저리 금융 지원. 3억 한도에서 생애 최초는, 신혼부부는 4억에서. 근데 이게 집이 지금 뭐 한두 푼이 아니라서 서울 같은 경우는 12억, 14억, 뭐 15억 막 이러잖아요. 돈도 아니야 이거. 돈도 아니야. 15억에서 3억 해줘봤자 얼마 돼. 신혼부부 4억인데 신혼부부가 10억짜리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 장만인데? 잘 생각해봐. 집을 장만하는 거잖아. 집을 장만했을 때는 신혼부부들이 애 낳을 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요즘 아무리 딩크족이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도 애 하나 정도 낳을 수 있단 말이야. 하나 정도 생각한다고. 혹시나 낳을 수도 있고. 양가 부모님들이 그 오케이도 안 할걸? 그래가지고 만약에 들어가. 그러면 32평짜리 들어간단 말이야. 32평짜리 아파트 지금 서울에 12억짜리가 어딨어. 그렇잖아. 제대로 된 것 중에 12억짜리가 어딨어 지금. 85제곱미터. 없잖아요. 이거 약과야. 이거 돈도 아니야 이거 돈도 아니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니까 집값이 이미. 이거 있을 수 있는 정책이 없어.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 이자 지원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전세금이 이제 이렇게 되면 좀 나아질 수 있지. 전세가가 다시 좀 올라오면 좀 나아질 수 있다. 이제 이러고 공급 막 갖다가 이제 때리면 이제 이렇게 대출 이자 지원해주고, 대출은 아무 데나 살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좀 더 나은 집인데 주택 공급이 많다. 그죠?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아무래도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아니야. 지원을 해주잖아. 전세의 물량이 지금 많잖아. 그럼 전세 가격이 이제는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도 있네.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전세 물량이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좋은 집으로 가서 살겠죠. 좋은 집으로 가니까 좋은 집으로 가는데 물량은 많아.
가격 안 빠지겠네. 좀 이렇게 빠지는 게 완만해지겠네. 좀 그러면 완만해지겠다.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네. 전세는 좀 서울은 좀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네요. 저렇게 되면 봐야지 뭐. 근데 물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9번 외국인들 투기 막아버리겠다. 한마디로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이제 보수에서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한번적으로 쭉 읽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저도 제가 전문가의 길을 이렇게 가고 있지만 몰라요. 이게 지금 쭉 읽어드렸지만 대략 읽어드렸지만 저도 제가 헷갈릴 때가 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야, 이거. 이건 다 할 수가 없어. 대한민국 어느 전문가도 이걸 읽고 나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올라가면 떨어집니다. 이걸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딱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읽어가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 보는 거고, 이게 한마디로 압축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뭐냐면 시장 경제대로 돌아간다. 그럼으로써 제가 볼 때는 올라가는 거 계속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계속 떨어지는 그 탄력대로 계속 갈 거다. 이미 문재인 정권 끝나기 8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시장이 반영이 돼서 움직이고 있던 것들이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뭐 크게 이렇게 변화되거나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가격이 문재인 정권 때 움직였던 거랑은 반대적으로 움직여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대출을 좀 해주면 당연히 좀 뭔가 좀 올라가는 듯할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대한민국의 기승입니다. 아주 뭐 정점이죠. 머리가 흔들리고요. 기침하면 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 걸리는 게 좋고요. 안 걸리는 게 좋고요. 또 뭐 걸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방 안에만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활동을 좀 해야 될까. 뭐 그래서 사람 많은 데 가면 안 되지만 이렇게 주위에 좀 돌아다니세요. 이렇게 환기도 하고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약이라는 게 이제 감기 몸살약, 기침약 뭐 이런 거 엄청 먹어서 저도 약국에서 약값만 한 7, 8만 원 들은 것 같아. 이렇게 잘 먹고 그러면 하면 건강해집니다. 잘 씻으세요. 그리고 몸에 열이 많을 땐 미온수로 좀 이렇게 냉기로 좀 떨궈내는 게 좋고요. 열이 먼저 잡히거든요, 보통. 지금 주위에 들어봐도 저도 그렇고, 열이 잡히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따뜻한 물에 씻으십시오. 바이러스는 40도에서부터 잘 죽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따뜻한 물에 씻어주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가 잘 헐어요. 가래도 끼고 목도 편도가 심한데요. 목이 편도가 심할 땐 도라지 차를 끓여서 드세요. 그러면 좀 많이 완만해지고 있고요. 기침 너무 심하다 그럴 때는 약과 함께 깻잎차를 좀 드시면서 하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되게 많이 좋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 걸리고 있는, 지금도 아직 걸렸어. 리얼티였습니다. 카톡방에서 앞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제 진행되는 것들 함께 해나가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톡방으로 많이 오시길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